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암기 코드 확인 문제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암기를 조금씩 해 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암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암기법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와 관련해서요, 이제 기출 문제를, 대표 문제를 하나씩 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면서 암기 코드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걸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암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암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연습장에 꼭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연습장에 써가지고 두음자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습장에 써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꼭 한번 기억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연습장에 써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암기 코드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기 코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4페이지로 된 거 암기 사항에 대해서 내보낸 적이 있죠. 거기 이제 번호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4페이지에 있는 그 번호 순서대로. 다만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은 중요 숫자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암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이제 대표 문제와 더불어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용어의 정의죠. 그래서 매회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정확하게 6가지를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응용을 하여 내고 있으니까 암기가 일단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로서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무턱대고 이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용어의 정의도 제가 계속 끊었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키워드를 일단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출발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출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중개라 하면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면 이게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법정자를 빼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아니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4가지 요소로 나와야 돼요. 물, 거래 당사자,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 알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 중개대상물로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정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럼 자격 취득이 키워드죠. 그래서 자격 취득이 나와야 된다. 다른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다음에 이제 중개업정이에요. 이거 중개업은 3글자니까 3가지 요소. 다른 사람의 의뢰로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죠? 그래서 3가지 요소입니다. 다른 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로 출발하는 걸 명심합니다. 다음 이제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예요. 개업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야 된다.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돼요. 개설 등록만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사는 말 그대로 간다. 이걸 명심합니다.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그죠?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잘 내거든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그래서 출발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나 보존한다는데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인자가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인자는 소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소속공사의 종류는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인자가 있고 임원, 사원인자가 있어요. 둘로 이제 구분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개보조원입니다. 이자의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이 말이 꼭 등장해야 돼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이게 이제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최근에 이 부분을 응용하여 지금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꼭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이제 최근에 33회 때 문제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러면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단순형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무 생각 없이 읽어오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올리면서 읽어야죠.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럼 맞네요. 다음 2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이렇게 나오면요, 개설 등록만 떠올려야 돼요.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럼 맞았죠? 예. 3번입니다.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조사다. 다른 사람의 의뢰로 출발한다는 걸 꼭 명심하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행하는 것. 맞죠, 그럼? 4번입니다.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 키워드는 사원 또는 임원이에요. 공인중개사인자예요. 이자는 소속공사에 해당하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어요. 그러면 사원 임원으로서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이자는 소속공사예요. 자, 5번입니다.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하죠.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 업무 보조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게 이제 단순형, 간단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화에 출제한다는 게 그런 거죠. 중개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당사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그러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죠. 중간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근데 거꾸로 응용해야 된다는 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건 맞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래서 기출 응용에서도 이런 지문들을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순형 여기까지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죠. 이 부분은 그러면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 14조가 정한 업무죠. 그러니까 법인은 토탈 7가지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가능하다. 이 6가지가 관상차분 경이죠. 그리고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죠. 이게 단 사회적동조합은 절대 불가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죠. 사회적동조합은 죄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제외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공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를 건축물 대장이전 건물에 원칙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계획이 아니고. 그리고 사원 임원 전체가 등록 신청자 1년 내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고 법인도 당연히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 법정 업무. 그래서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금은 무조건 5천 이상해야 되고요. 상법상 회사란 말.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그러면 틀렸어요. 상법상 회사여야 되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면 돼요. 단 사회협동조합은 절대 불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는 비영리법인이니까 등록할 수 없어요.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사여야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이다, 제외다. 그래서 제외 꼭 기억하시고 대표자를 빼고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 확보를 해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법인의 등록 기준이고 아주 잘 내고 있고 이건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특수법인이 나옵니다. 그럼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는 먼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이죠. 그래서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선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면 대단히 쉬워요.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사 아니어도 된다.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내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배제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죠. 이때 우리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사에 한다는 요건이 있죠.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 세 번째로 보증 설정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요, 이 보증 설정은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으로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봐준 건데, 보증 설정 신고는 해줘야 되죠. 등록은, 지역농협은 등록이 필요 없지만, 등록 없이 그냥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보증 설정 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들어가야 돼요. 단 금액을 2천만 원 이상으로 봐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세 가지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고맙게도 아주 잘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등록 기준 관련 문제 하나 확인해 볼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공인인증사 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록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다른 법률의 규정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 이것은 특수법인을 지휘한다는 뜻이죠. 예, 보겠습니다. 1번, 대표자는 공인인증사일 것. 그죠? 맞습니다. 2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한 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의 3분의 1 이상은 공사할 것. 자, 바로 체크해야 돼요. 포함한 그랬죠? 틀렸어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맞거든요. 3명 중에 1명은 공사해야 되죠. 이 숫자는 제외한 숫자다. 그럼 2번 틀렸습니다. 바로 정답이에요. 3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맞고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자, 4번입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한 명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럼 맞습니다. 5번,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그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한다면 이때는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뭐 법인의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암기표 4번으로 갑니다.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이 결격사유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 차원에서 하시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네 가닥으로 나눴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일단 다 결격. 그럼 제한능력자 3명이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죠.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에요. 그럼 피한정 피성년 후견 주의할 점이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제약으로 그 가정으로 사업 처리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심판받은 자, 이 자가 피한정 후견이고, 피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의 심판을,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이 자가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 이 3명 모두 결격이고요. 이들은 종료 심판돼야 되고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야지 결격에서 벗어나죠. 그럼 주의할 점은 이거죠. 바로 피특정 후견이죠. 피특정 후견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라든가 또는 그 특정 사무에 관하여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잘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산자가 있죠. 그럼 파산자는 개인 회생 절차 중인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파산자가 결격이죠. 그럼 이 자는 복권이 되면 즉시 벗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형자입니다. 수형자 3명이 있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결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기 석방, 만기 출소. 그럼 3년 결격이에요. 근데 특별 사면을 받은 자는 집행이 면제된 거죠. 그럼 3년만 결격인데,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 차이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요즘 요거는 잘 묻지는 않지만 참고사항으로 이해해 둡니다. 요즘은 조문대로 표현해요. 집행 종료하면 3년, 집행 면제도 3년입니다. 이게. 그럼 두 번째 수형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 결격이죠.
이게. 그럼 집행유예란 말은 집행 자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럼 이자는 총 격기가액이 몇 년이에요? 2년, 여기 4년에다가 플러스 2년이죠. 그러니까 2년을 더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자는 6년이 결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선고 자체를 위한 거예요. 이건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아주 잘 물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공인인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어요. 그럼 결격입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오면 이 법 위반이어야 돼요. 공인인사법이 되고요. 그럼 타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니고 우리 법일지라도 얼마 이상이 된다?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그럼 3년 동안이 결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어요. 이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벌금에 대해서는 우리 법 위반이다. 근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는 법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 꼭 구분하시고요. 자, 그래서 공인인사법 위반 벌금 300 이상을 받았다. 그럼 3년 동안을 쉬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행정처분 받은 자 5명 있었죠. 그럼 공인인사 자격 취소했어요. 그럼 3년 결격이고, 공인인사 자격을 정지당했다. 그럼 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이고, 등록 취소를 받았어요. 그럼 3년 결격이고, 업무정지 받고 폐업을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제 결격인데, 자, 이 등록 취소 관련해서는요, 우리 등록 취소하는 사유가 필요적 등록 취소 9가지,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가 11가지가 있는데, 등록 취소를 받게 되면 3년 결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게 바로 사망 해산했다. 그럼 등록 취소하죠?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했다. 그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취소했다. 이거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 이 해산 부분을 지금 현재 31회 때 최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전에는 28회 때 물어봤는데 해산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의무적 등록 취소인데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취소도 등록 취소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점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다. 파산 선고를 받아서 그럼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면요,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죠. 이거 파산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유 한 번쯤 기억을 꼭 해둡니다. 그래서 사망해산 후 등록 취소했거나 기준 미달 등록 자체는 결격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요,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파산으로 등록 취소가 해버리면 이때는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 이거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행정처분 받은 자로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폐업할 수 있죠.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하는 그대로 진행하는데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입니다.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 법인이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이때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죠. 처분 당시가 아니다.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가 해당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다. 그러면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 결격이지 직원인자는 결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결격자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다. 그럼 이때는 이 법인 자체의 결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격 사유 꼭 이해해 두시고, 역시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정도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 다 봤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공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을 그랬어요. 결격 있는 자가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 자, 그럼 이게 집행 면제죠? 그러면 2년. 이하는 결격이죠. 집행이 면제된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조문대로 내고 있죠. 그럼 이 자는 결격. 니은입니다. 공인인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자, 그럼 벌금 나왔어요? 그럼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무슨 법인 체크해야 되죠?
그러면 이 법이 맞아요. 그다음에 얼마 받아야 된다?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죠. 200만 원 받고 2년이 경과된 자. 야는 결격이 아닙니다. 300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럼 디귿입니다. 사원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한이 있는 자가 있는 법인. 그럼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 아닙니까? 그럼 집행유예 받은 자가 사원 중에 있어요? 그럼 이 법인은 결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쉽게 해결되죠. 그래서 이 정도고, 최근 시험에서 선고유예와 피특정 후견을 아주 잘못 씁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 결격이 아니고, 그다음에 선고유예를 받은 자도 결격이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결격이죠.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격 사유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갈까요? 암기표 5번. 분삼 설치 요건. 아주 잘 내죠. 그럼 분삼 설치 요건도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는데, 이제 키워드가 있죠, 이것도. 그러면 분사함소는요, 주된 사함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먼저 첫 번째 제외. 포함이 아니에요. 여기엔 이제 둘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설 초과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시도별로 설치하면 시도별로 설치해야 된다는 틀렸어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하시고, 다음에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공인서야 되죠. 다만 특수법인한테는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특수법인의 분사함 책임자는 공인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2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한다. 그럼 법인이 분사함수를 2개소 두고 있어요.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액 얼마 돼야 돼요? 2개소라면. 최소 이 법인은 토탈 8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4억에다가 분사함소 2개소니까 4억 추가해요. 그러니까 8억 원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둘 때마다 2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한다. 이 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사함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책임자는 받아야 되고, 분사함소 확보해 놓으셔야 되죠.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확보하고요.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사유설 첨부하여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설치 요건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건 맞춰버리죠. 이게. 그럼 분사함 설치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죠. 그래서 신고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요건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분사함소 확보 증명서를 들어와야 되고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들어와야 되고, 보증 설정 증명서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자격증 4번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직접 확인 요청한다. 법인기상 증명서도 직접 확인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안 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분사함소 소지지 등록관청에다가 통보해 주게 돼 있죠. 그리고 협회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분사함 설치 사항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분사함소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볼까요? 지금 이 문제들이 모두 기출문제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사업령상 분사함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에는 분사함소를 둘 수 없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군에 있다. 그럼 동일 군에는 분사함소 안 돼요. 아주 잘 묻습니다. 2번. 개업공사가 분사함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 분사함 설치 신고죠. 인가가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신고입니다. 그래 틀렸고. 3번. 공인인사인 개업공사는 분사함 설치할 수 없죠. 맞았네요? 그래서 분사함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3번 정답이 됐고,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꼭 한 문장으로 읽자고 그랬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꼭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특수법인이죠. 그럼 여기는 분사함소에도 공인인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책임자로 둘 필요가 없죠. 그래 틀렸고 아주 잘 묻고 있고. 5번입니다. 분사함소의 책임자인 공인인사는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실무교육,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이 부분이 틀렸죠.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설치신고 전 1년,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럼 암기표 중개보수의 한도 6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중개보수 한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이건 암기사항이라고 보다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중개보수 한도에 대해서는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크게는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조례 정하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이게 그래서 국토부령은요, 일방 한도를 정해줬어요.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보수 한도가 일방 한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토부령이 어떻게 정했냐면 주택의 금액별로, 그 다음에 한도액도 요일별 한도액도 정해져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주택은 매매 교환 계약은 15억 원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15억 원 이상이라면 일단은 0.7%가 최고 한도죠. 그죠? 최고 한도고. 주택의 임대차 등이었어요. 그럼 임대차 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의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 뭐 실무적으로 이걸 중개할 일이 없지만, 그래서 임대차 등의 경우는 만약에 그 거래 금액이 15억 원 이상이었다. 그럼 일방으로부터 0.6%가 최고 한도죠. 그리고 이제 금액별로 다 이제 정해져 있어요. 뭐 0.6, 0.5, 0.4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매매 교환은 최고가 0.7%고요. 임대차 등은 최고가 0.6%예요. 국토부는 이렇게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다시 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입니다. 그럼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요, 이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일방 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오피냐, 오피스텔이 아니냐.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얘기하죠. 그럼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입니다. 매매 교환은 0.5%가 최고 한도고 임대차 등은 0.4%가 최고 한도예요. 이게 1000분의 5, 1000분의 4 그래도 알아보시겠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라면 0.5, 0.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중개사물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이거는 거래 유형, 금액 구분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나머지 상가 임대차든 상가 매매든 토지 임대차든 토지 매매든 임목의 저당권이든 관계없이 모두 일방채고 0.9%죠.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한도 정하는 방법 꼭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주택은 조례로, 시도조례예요. 다음에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는 직접 정하더라. 그래갖고 오피냐, 오피가 아니냐. 모든 오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85제곱미터 이하만 오피를 적용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중개보수 한도를 봤으니까 이와 관련 문제, 기출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5번 문제죠. 이 문제가 지금 그 33회 때 나왔던 문제였는데, A시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소유의 오피스텔,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서 전용면적 80제곱미터다. 그러면 OP로서 전용이 80제곱미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OP를 적용하는 게 맞죠. 그럼 B시에 소재하는 OP였어요. 그럼 상하수도시설을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혜시 화장실 및 모기수를 갖췄다. 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는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은 OP를 적용하는 게 맞죠? 그럼 갑니다. 기억,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이게요, 요것 때문에 지금 33회 때 이 문제를 많이 틀리셨는데 실비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그럼 실비는 그 한도를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하죠. 실비는. 그래서 실비도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조례가 틀리게 되면 사무소 기준인 시도 조례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실비도 최종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받아요. 그러면 이때는 A시가 속한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럼 실비는요, 중개사물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상가든 오피든 주택이든 관계없죠. 그러면 조례로 가니까 사무소가 A시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A시가 속한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았죠? 맞습니다, 이거. 이게 중개보수로 냈으면 이 지문 틀렸어요.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죠. 오피스텔 중개보수니까. 조례가 아니에요. 근데 실비는 조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지문, 맞는 지문이었고, 니은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이다. 지금 이거 매매였죠. 그러니까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율,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맞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디귿이에요.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죠, 지금. 그러니까 중개보수,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맞습니다. 다음에 리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기준을 요구한다. 이건 오피였죠. 그러니까 주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지금 옳은 거라 했으니까 박스에는 답지 기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커피 한 잔 드시고 갈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